인도네시아가 결국 일을 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19일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다양한 현대식 방위 장비를 갖출 계획이며 이 중에는 F-15EX와 라팔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자르 프라세티오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 장비 중에는 F-15EX, 라팔, 레이더 GCI-4,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급유기, C-130 제2수송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수의 방위 장비를 언급했지만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전투기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파자르 참모총장은 전날 열린 군 연례 수뇌부 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전력 증강 계획을 공개했다고 일간 콤파스, CNBC 인도네시아 등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 예산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신규 방위 장비 투입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언제 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F-15EX 전투기는 미국 보잉사의 F-15 계열 전투기 중 최첨단 기종으로 동급의 다른 어떤 전투기보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길이 6.1m의 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사가 생산하며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취임 이후 계속 구매설이 나온 전투기입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작년 10월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 구매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프랑스 다소사 관계자들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라팔 구매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이 이번 주 연례 지도부 회의에 맞춰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F-15EX 전투기 15대,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F-15EX 6대는 내년까지 인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수송기 C-130J는 15대,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 A330 MRTT는 2대 도입으로 계획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금 사정을 핑계로 한국과의 방위사업 협력에서 전투기와 잠수함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구매하려는 방위 장비를 계산해보니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2016년 인도가 라팔 36대 구매 계약을 맺을 때 88억 달러,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간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구입하려는 라팔 36대도 약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기종인 F-15EX는 대당 가격이 약 1천억 원인데 15대 구입한다면 1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C-130J 수송기가 대당 1,500억 원으로 15대면 2조 2,500억 원이 됩니다. 공중급유기 A330 MRTT가 대당 약 2천억 원이고 2대면 4천억 원을 지불하게 돼 총 14조 원 정도가 필요한 셈입니다. 14조 원의 방위장비 예산을 계획하면서도 현재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을 연체 중이고 작년 3월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인력 파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은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이 지난해 CNBC와 진행한 특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2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한 개의 프로토타입으로 끝난다. 이는 프로토타입에서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통제하는 기술은 9가지인데 정작 자신들은 15%의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프라보어 장관이 지난 10월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라팔 전투기 구매회사 보도가 나왔을 때도 현지 소식통은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KF-X는 현재 청사진만 있는 전투기이고 라팔은 작전용 제트기이다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한국에 지불한 2,272억 원을 포기하더라도 도달할 가치가 있는 거래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한국과의 전투기 사업을 중단한 요인을 종합해보면 8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20%인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데 비해 인도네시아가 갖는 소유권이 15%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느리게 진행됐다면서 남중국해 영토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 도전에 최신 세대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자카르타에서 분노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 이유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미 KF-X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진행 시점이 예상되어 있었고 중간에 기술 이전 문제로 약간 지체된 것은 있었지만
이후 예정대로 잘 진행되면서 인도네시아도 반기며 기술자들까지 파견시켰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여론에 떠밀리면서 시간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유권과 기술 이전에 대한 불만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는 의료기기 중소기업 풍림파마텍에 세계 20여국에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풍림파마텍이 다음 달부터 월 2천만 개 이상의 LDS 주사기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DS 주사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구매 요청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도 쥐어짜는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다가 한국 업체에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풍림파마텍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며 일본 측이 주사기 약 8천만 개 구매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당 6회 접종 기준으로 7,200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일본은 이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1,2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화이자 백신 폐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한국에 SOS를 친 것입니다. 쥐어짜는 주사기는 풍림파마텍의 혁신 역량에 더해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상생협력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민관 협력의 성공 모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구매 요청을 다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풍림파마텍 조미희 부사장께서 일본 수출 문제에 상의를 주셨는데 솔직히 고민이 좀 되긴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드디어 풍림파마텍 군산공장을 다녀오셨다며 지난해 12월 일명 쥐어짜는 백신 주사기 문제를 보고받고 성심을 다해 지원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상했습니다. 현재 풍림파마텍은 미국에서 1억 8천만 개, 일본에서 약 8천만 개를 비롯해 세계 20여국에서 구매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전북 군산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K방역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소기업 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방역 물품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늘려가는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풍림파마텍은 삼성전자와 정부의 도움으로 최소 1년이 걸리는 시제품 제작에서 생산까지의 과정을 한 달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최대 월 2천만 개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역사회복 문제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일본에 한국은 기술력으로 그들을 무릎 꿇게 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미국의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이 30일 힘차게 날아오르며 민간 우주 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가 오후 3시 22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쏘아 올렸다. 크루 드래곤의 발사는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한 우주 탐사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2년 우주 여행을 위한 저렴한 로켓을 만들겠다며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띄우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로 신음하던 미국에게도 의미가 컸다. 미국은 2011년 우주 왕복선 발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 소유스로 우주정거장을 오갔다. 이번에는 미국이 개발한 로켓에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태워 띄웠다는 점에서 항공우주개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 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향했다. 39A 발사대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린 기념비적인 곳이다. 크루 드래곤에는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와 로버트 벤켄이 탑승했다. 이들은 19시간 뒤 400km 상공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게 된다.
헐리는 크루 드래곤 발사와 귀환을 담당하며 벤케는 도킹 임무를 책임진다. 두 사람은 ISS 안착에 성공할 경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달까지 ISS에 머물며 연구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두 사람은 모두 나사의 우주 왕복선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 비행사다. 헐리는 2011년 7월 미국의 마지막 우주 왕복선 애틀랜티스호에 탑승했던 것에 이어 민간 우주 탐사 시대를 여는 크루 드래곤의 첫 유인 비행을 담당하게 됐다. 크루 드래곤은 스페이스X의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수용 인원은 7명이지만 이번에는 우주 비행사 2명만 탑승했다. 크루 드래곤은 이전의 유인 우주선과 달리 버튼이 아닌 터치스크린으로 작동되며 우주 비행사들은 크루 드래곤 좌석에 맞게 제작된 날렵한 형태의 우주복을 착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발사를 본 뒤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괴짜 천재로 불리우던 머스크는 우주 개발이라는 일생의 꿈에 성큼 다가섰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1995년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 최대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이틀 만에 그만두었다. 토머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던 머스크는 인터넷, 청정에너지, 우주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24세의 나이로 신문 출판 사업자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G2를 창업했다. 이 회사를 4년 만에 컴퓨터 제조사 컴팩에 $2200만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됐다. 이 매각 대금으로 머스크는 미국 최대 결제 서비스 회사가 된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을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2년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에 $15에 인수된다.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하자마자 만든 회사가 스페이스X다. 당시만 해도 우주 개발은 국가 주도였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당장 수익을 얻기 어려운 불투명한 사업이었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06년 첫 로켓 펠컨1을 발사했으나 화재가 발생해 띄우지 못했고 3차 발사도 실패했다. 2008년 9월 4번의 시도 끝에 펠컨1 발사에 성공했다. 머스크는 오는 2030년까지 8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주정거장 도킹 크루 드래곤 나사 공식 인증 눈앞. 크루 드래곤은 지난해 1월 무인 시험 비험에 성공한 뒤 이번 데모-2 비행에서 나사의 시험 비행 조종사를 태우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발사에서 도킹에서 귀환 등 3개 과정 중 큰 산 2개를 넘은 셈이며 1600도가 넘는 열을 견디며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떨어지는 귀환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최초의 민간 유인 캡슐로서 $26억 계약을 맺은 나사의 인증을 받게 된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 귀환 과정이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발사와 도킹을 깔끔하게 마친 터라 사실상 데모-2 비행이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크루 드래곤은 8.5분 만에 2단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 궤도에 진입했으며 시속 27,000km로 지구 420km 상공을 도는 ISS를 따라잡은 끝에 발사 약 19시간의 도킹에 성공했다. 크루 드래곤은 ISS와 속도를 맞추며 1초에 몇 센티미터씩 2시간여에 걸쳐 서서히 접근했으며 처음 캡슐 위치를 미세하게 조종하느라 수동으로 추진 엔진을 가동한 이후에는 도킹의 모든 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벤케는 ISS로 향하는 비행 중에 스페이스X 관제실과의 교신에서 크루 드래곤에 퇴역한 우주 왕복선의 이름을 따 엔데버라는 애칭을 붙였다고 공개했다. 두 우주비행사가 첫 우주 비행에 나섰던 우주 왕복선의 이름을 붙인 것인데
벤케는 나중에 우주 왕복선 비행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묻자 우주 왕복선은 발사 직후에는 거칠었지만 이후에는 부드럽게 상승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나 드래곤 캡슐은 궤도에 오를 때까지 내내 헐떡거렸다고 했다. 그는 생동감이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확실히 용을 타고 있었다고 했다. 크루 드래곤은 우주 궤도에서 모든 테스트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어떤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크루 드래곤의 비행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벤케는 비행 중에 잠을 잘 수 있었느냐는 짐 브라이든스타인 나사 국장의 질문에 7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눈을 좀 붙일 수 있었다고 했다. 크루 드래곤이 나사의 공식 인증을 받는 마지막 관문인 지구 귀환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헐리와 벤케는 애초 캡슐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2에서 3주 정도만 ISS에 머물다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ISS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가 3명밖에 안 돼 이들을 임시로 돕는 임무까지 맡게 됐다. 크루 드래곤의 태양 전지판 성능이 4개월 뒤부터 떨어져 안전한 귀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수시 점검을 통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ISS 체류가 4개월을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사는 헐리와 벤케니 크루 드래곤을 타고 무사히 귀환하면 데모-2 비행 자료를 토대로 크루 드래곤을 ISS 유인 운송 수단으로 공식 인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크루 드래곤은 나사 우주비행사 3명과 일본 우주비행사 1명 등 4명을 태우고 진정한 의미의 민간 우주 운송 시대를 열게 된다.